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네, 여수시의회 돌산을 지역구로 하는 박성미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법, 축생물위생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2017년에 박 의원이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농지를 사들였는데 농로가 개설되는 과정에서 도비 특별교부금이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주민 수건사업 명목으로 석축 공사까지 진행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의원은 당초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죠.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에 대해서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고 공식 사과를 했어요. 시민과 의회, 언론에 사과한다고 했고요. 문제가 된 돌산 땅이 향후 개발이 가능해지고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차익분에 대해서는 시에 환원할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만한 건 개발 이후 차익분을 환원할 것인가가 아니라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박 의원이 무엇을 사과하는지는 빠져 있고요. 앞선 기자회견에서 박성미 의원 죽이기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의혹을 정면 부인해 왔습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가진 권한을 사익을 위해 썼는지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뒤늦은 사과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YMCA 토론 민원 해결사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지역 소식. 자 어제 방송 말미에 전해드린 것처럼 전남도 조직 개편안 동부청사가 주요 골자죠. 오늘 결론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남 서남권 도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전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오늘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7월 1일부터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의 직제가 확대 개편돼서 운영이 되네요. 네, 전남도의회가 의회에 상정한 이 전남도 동부청사의 직제를 확대 개편하는 개정 조례안이 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늘 오전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남 동부지역본부의 직제가 7월 1일부터 확대 운영됩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늘 오전 10시 제3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는데요.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재석 의원 55명 중 찬성 44명, 반대 11명으로 전남도 행정기구 조례안이 원안 의결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어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하자 전남 서남권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조례 개정안의 부결을 주장했는데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도 이 서남권 도의원들이 반대 토론에 나서서 안건의 부결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예, 44대 11 서부권 출신 도의원들의 반발 수준 수위를 감안하면 본회의에서 나온 찬성표 비율이 생각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도의회 본회의 부결에 앞서 목포 출신 최정훈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이번 개편안은 농업과 공공행정을 제외한 경제력과 인구수 등 모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동부지역으로 행정부문까지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이 쏠림이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도 반대 토론을 통해 나만 잘 사는 전남이 아닌 함께 잘 사는 전남을 꿈꾸자며 의원들을 대상으로 안건을 부결시켜줄 것을 호소했지만 이 표결에서 부결표가 생각보다 높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 도의회의 전남 동부청사 조직 개편안 의결로 인해 오는 7월 개청을 앞둔 동부청사에는 4개의 실국과 320여 명 규모로 조직이 확대 운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이 시간에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여수시의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이 너무 낮다, 이런 지적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투표를 해서 여수시의 제도 도입을 촉구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했는데요. 투표 결과를 보니까 이 10% 할인율 도입에 대한 투표 결과 참여자의 98%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고요? 네, 여수시민협이 최근 여수시의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이 전남북 지역 최저인 6%에 불과하고 상품권 발행 금액도 저조하다며 여수사랑 상품권의 10% 상시 할인 정책의 도입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투표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수시민협이 지난 3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여수 지역 주요 지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총 1290명이 참여해 98%인 1261명이 여수사랑 상품권에 10% 상시 할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다수의 시민들이 압도적인 찬성을 하고 있는 만큼 여수시가 10% 할인권을 도입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의 6% 할인율과 발행 규모 모두 전남북 최저 수준인 상황인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뿐 아니라 에너지값 상승으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삶을 살리기 위해 상시 10% 할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재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도 지역 상권 보호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의 확대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여수시의 안일한 행정을 비난했습니다. 예, 시민단체가 길거리 투표까지 진행해가면서 여수시의 여수사랑 상품권 10% 할인율 적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어떤 입장입니까? 여수시민협은 여수시는 2022년도에 쓰고 남은 세금이 2024억 원이 넘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도 1,000억 원이 넘게 쌓여 있다고 밝히고 모든 경기 지표가 유사일의 최악을 기록하며 지역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는데 정작 대비를 해야 할 여수시장은 돈을 쌓아두고도 재정 부담 타령만 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여수시를 비난했습니다. 시민협은 세금은 필요한 곳에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며 정기명 여수시장이 이제라도 여수사랑 상품권 상시 10% 할인을 결정해 시민들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켜야 한다며 여수사랑 상품권의 확대 시행을 거듭 여수시에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의 길거리 투표를 통한 여수사랑 상품권 10% 할인율 적용 요구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내부적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고민 중이고 내년부터 할인율을 소폭 상향하는 안과 함께 전체 상품권 발행 관련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시민단체의 10% 할인율 적용 요구에 여수시가 결국 소폭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인데요. 쓰고 남은 세금이 2천억 원이 넘는다는 여수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옛말도 무색합니다. 예, 뭐 여기에서 7이나 8%로 올리면 뭐 또 나중에 또 안 올리면 못하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올 텐데 글쎄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광양에서 마무리하죠. 광양시의회가 포스코 정비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진행해온 1인 시위 집회를 종료했습니다. 포스코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어요. 네, 광양시 의회가 그동안 진행해온 포스코 정비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중단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최근 포스코 정비자회사 설립 관련 설명회에서 포스코가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왔다고 밝히고 포스코가 믿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며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포스코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은 시의회와 시민들이 2달 동안 노력한 소중한 결과로 반드시 지켜야 할 15만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광양시 의회는 포스코가 정비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환경을 보장하고 지역 소상공인이나 납품업체, 이런 납품업체들과 앞으로 소통하고 상생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지난번 포스코 정비자회사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광양시의회가 요구한 관련 협의사항에 대한 문서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는 전해드렸습니다만 결국 지금으로서는 포스코가 약속을 좀 잘 지켜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광양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포스코와 관련한 각종 현안은
앞으로 포스코가 지역사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포스코는 그동안 지역사회를 무시한 처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두 번 다시 광양 시민들의 자존심을 꺾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광양시 의회의 집회 종료와 관련한 입장문에 대해 광양제철소 이철호 행정부소장은 입장문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포스코가 해야 할 일과 자회사가 주체가 되어야 할 일들이 나눠져 있다며 해당 입장문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광양시 의회는 포스코의 입장문 수정 요구에 대해 일부 사안에 대해 포스코와 포스코 정비자회사 공동 주체로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밝히고 포스코가 약속한 부분을 반드시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추가로 냈습니다. 진 기자님 말씀대로 지금으로서는 광양 시민들이 이 포스코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지 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다뤄볼 이야기, 얼마 전에 여수 쌍봉천에 오폐수가 흘러들어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일, 또 뉴스브리핑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 오폐수 유입의 원인이 물티슈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결과가 나오면서 이 물티슈 사용에 대한 경각심, 여수시의 관리 소홀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요. 네, 이 쌍봉천은요, 여수시 본계동에서 시작해서 여천동, 화장동, 소라면 덕양리, 화치동까지 이어지면서 이 광양만으로 빠져나가는 지역 하천으로 길이가 7.5km에 달합니다. 길어요. 네, 예. 그런데 지난 4일 쌍봉천 중간 지점인 군장교와 대평교 인근에서 이 오폐수가 유입돼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물고기 수십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요, 분뇨가 떠내려오는 점으로 봐서 주택단지에서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이어진 이 하수관이 파손됐거나 또 주삼동 균장교 교량 상류지류에서 오폐수가 흘러나온 것을 추정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13일 이 쌍봉천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이 이 쌍봉천 인근에 있는 화장 오수 펌프장 하수관의 이물질 제거 장비가 이 많은 양의 물티슈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막혀서 역류에 오폐수가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네. 또 이미지 리포터께서 그 물고기 폐사 현장을 가보셨어요. 네. 여수시에서는 뒤늦게 오염원 제거에 나서기도 했는데 현장은 아직도 좀 오염이 돼 있다면서요? 네, 제가 어제 오전 균장교에서부터 대평교까지 걸어봤습니다. 네. 예상보다 이 하천에 수량이 많았지만 오염도 굉장히 심했어요. 굉장히 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에 아예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요. 네, 균장교 아래는요, 진갈색의 부유물이 내려가지 못해 가득했고 이 덩어리진 오물도 굉장히 떠나져 있었습니다. 또 하천 가까이 가면요, 바람을 타고 썩은 하수구 냄새 아시죠? 예, 그 악취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 악취 민원이 4일이 접수됐고 10일에 여수시가 현장에 출동해서 이 하천 바닥에 가라앉은 오물을 제거한 준설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4일에서 10일 사이에도 수많은 오물이 흘러나왔겠죠. 인근 주민들은요, 4일이 민원이 제기될 만큼 냄새가 나고 물고기 폐사를 했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오물이 흘러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또 주민들은요, 평소 이 쌍봉천이 맑은 문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붕어 낚시할 만큼 물고기가 많았다면서요, 이 관리를 더 해야 할 하천이 더 오염이 됐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이 오염이 된 하천 보면요, 하천 각국이 그 지정 안내판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소용이 없는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용지물이구나.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될 거예요? 생활하수가 다 내려온디. 지금 이쪽에서 다 내려오잖아요. 요거는 안 좋아요. 물고기가 죽고 그런 것은 처음이에요. 네, 평소보다 더 더럽네. 이렇게 더럽진 않은데 여기가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평소시에 냄새가 많이 나진 않았어. 보기에는 물이 깨끗하진 않았지만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어요. 오늘은 내가 냄새를 많이 느꼈어. 그래서 오죽하면 밭이 있어서 거름을 뿌려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어. 물기수가 배관이 얼마나 막혀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따라 더 그래요. 오늘따라 엄청나게 지저분네. 이러니까 고기가 살겠어요. 다 죽어버렸지. 다 썩어갖고 지금 또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 근데 사고 원인이 물티슈 때문이었다,
라는 것에 좀 많은 분들께서 좀 놀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물티슈 때문에 오수가 하천으로 역류까지 할 수 있는지 의문점을 갖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가 오폐수의 경우에는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하수가 연결되기 때문에 의문을 갖기 충분합니다. 예. 그런데요 하수종말 처리장에 멀리 있는 지역 경우는요 이 지역에 있는 중계 펌프장에서 이 지역의 오폐수를 모아서 스크린으로 오폐수 이물질을 한번 걸러내고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이물질을 걸러낸 장비가 1시간에 한 번씩 멈췄다가 작동하는 반복하는데 이 사이에 이물질이 많이 쌓여서 유입막이 막히고 하필 이 펌프장의 맨홀 쪽으로 역류가 됐는데요. 그 맨홀 중에 연결됐던 쌍봉촌 우수관으로 오수들이 유입된 거라고 합니다. 예. 이번 사건으로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물티슈를 사용하고 그냥 내려버리신다는 것 네. 그리고 여수시에 미흡한 사후 행정 등 두 가지가 좀 지적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은요 이번 쌍봉천의 원인이 물티슈라는 점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티슈를 오남용하는 것이 문제고 또 자신들의 편리함으로 환경을 훼손했다는 경각심을 가자는 지적했습니다. 또 여수시에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을 지적했는데요. 예. 물티슈의 원인도 크지만 펌프장의 장비 관리 소홀로 인해서 수리 기간이 지체되고 그만큼 많은 오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수시로 펌프장의 장비를 점검했다면 많은 오폐수가 흘러나온 곳을 막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쌍봉촌 이야기 알아요. 예, 물고기가 죽이우스 나온 거 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옛날에 도덕 다 배웠잖아요. 아 정말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기분부터 지켜야지. 하루아침에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니 화장실에서는 물티슈를 안 써야지 하고 화장실에서는 만약 쓰더라도 그 쓰레기통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버려야 돼요. 물티슈가 내려갈 일이 있나? 화장실에 안 버리죠. 그게 안 되는 걸 아는데 막히는 걸 아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관리 안 한 거지 그게. 그 밑에 그 걸러지는 펌프들을 막말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만 했어도 그럴 일이 없잖아요. 청소를 안 했다 소리지. 그거밖에 더 되겠어요. 요즘에 사람들 인지도가 얼마나 높은데 그 물티슈를 화장실에 변기통에 내렸다? 그건 말이 안 돼. 내 변기가 당장 막힐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관리 소홀이지 그게. 네, 여수시에서는 쌍봉천은 기본적인 준설 작업을 끝낸 상황입니다. 네. 현재 쌍봉천의 본류, 지류, 합류 지점 등의 수질 검사를 의뢰한 상황이고요. 수시로 수질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티슈를 변기에 버리고 적극 행정을 하지 못한 사이 쌍봉천은 오물과 악취로 뒤집혔습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쉽게 되돌리기 어려운데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간 자연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예. 상식적인 선에서 환경을 좀 생각하는 것이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역시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 이번 주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 여수 YMCA는 어저께부터 평화통일 아카데미 총 5개 강좌로 진행하는데 어저께 첫 스타트를 했습니다. 굿바이 평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명은 조총련이라고 이야기했죠. 일본 내에서 결국은 남쪽의 나라, 남쪽의 조국, 북쪽의 조국 중에서 북쪽의 조국을 선택했던 그래서 자녀들 3명이 평양에 살고 있는 그 내용들을 받은 그 굿바이 평양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어떻든 조선인 학교의 교육 이야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한 3강좌 시작되고요. 마지막 2강좌는 우리 외교광장의 김준영 이사장하고 문재인 정부 때 외교안보 특보를 했던 문정인 교수님 모시고 현재 지금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어떻게 좀 볼지 이 문제를 가지고 일반 시민들인데 아마 70명 정도 참여해 주셔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냥 가면은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따로 하고 가셔야 됩니까? 예, 따로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간식도 준비하고 자료도 준비하려면 예. 무작정 들을 수는 있지만요. 미리 신청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준비 말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일정은 없었어요? 네네. 맨날 그렇게 일 얘기만 하시니까 뭐 이렇게 일만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국제 와이즘에 이취임식이 많아가지고 보통 뭐 이취임식하고 이런 뭐 행사 준비 때문에 네. 정신이 없습니다. 여전히 뷔페만 드시는군요, 그러면. 오늘은 좋은 아버지 모임, 좋은 아버지 모임 1박 2일 캠프가 가사리에서 있어서 오늘 아빠들하고 저녁밥 해 먹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께서도 어떤 한 주 보내셨어요? 네, 뭐 국제 와이즈맨 클럽이 있어요. YMC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데 순천에는 8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침식을 하는데 회장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YMC와 함께할 일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제가 6.15였잖아요. 6.15에서 순천에 특별한 합창단이 있습니다. 6.15 합창단이라고 6.15 합창단이 어제 그 순천시 평생교육원 다목적 강당에서 공연을 했는데 네. 이 순천만의 꿈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공연을 했어요. 이 공연이 굉장히 성황리에 그 강당을 가득 채우고 다목적 강당을 가득 채우고 진행됐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건 평화 때문에 생물의 종 다양성도 굉장히 뭔가 멸종식물이나 동물들도 없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순천만에 여러 종류의 새가 있는데 천연기념물 저어새라는 저어새가 있어요. 노랑머리 저어새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일단은 이 군사적 대결 국면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군사훈련이 많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원래는 이 저어새의 개체수가 동아시아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500개의 개체수도 아니었던 거죠. 근데 6.15 평화 국면이 만들어지면서 알고 봤더니 그 저어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휴전선 그 안쪽에 있는 바다 섬이랄지 그 완충지대에 애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를 우리가 전쟁 연습장으로 삼고 있었고 그 전쟁 연습을 줄어들었더니 개체수가 5,000개 개체수로 좀 늘었다. 이런 것들이 합창과 영성과 음악이 좀 어우러지면서 단순하게 평화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나하고 뭔 상관인데 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생태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이런 것까지 굉장히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6.15 우리 순천 합창단의 공연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건 YMC 내에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6.15 합창단이라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고 있는 합창단인데 저희 뭐 80주년 비전 선포식 때도 그렇고 그저께 5.18 때도 그렇고 항상 나오셔가지고 거의 재능 기부 많이 해주시고 하시던 분들인데 어제에 뭔가 갖추어진 합창단 공연을 보고 나서 굉장히 좀 심장이 좀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주제로 넘어오죠. 대통령실이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집회와 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를 국민 참여 토론 형식을 통해서 의견 수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 이후에 정부 여당의 집회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안이 좀 본격화돼 가고 있고 이런 방침이 또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대통령실은 발제문에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가 확대되어 왔지만 최근에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될 불편함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면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의제가 나온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주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집회 시위의 자유와 제재, 나아가서 국민 참여 토론 방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뭐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저희가 좀 거창한 이야기부터 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김대희 총장께서 먼저 좀 포문을 열어주시죠. 네. 우리가 유럽은 근대 국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쉽게 말해서 왕정을 없애고 공화정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수백만 명의 피를 흘리면서 공화정이라는 민주적 체계에 좀 다가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독재에 항거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이승만 일제 식민지 세하에서는 3.1운동이었죠. 3.1운동이 대표적인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3.1운동을 전개했고 이승만 독재 정권 때는 4.19 혁명으로 갔고 박정희 또 군사정권 반대에서 유신헌법 반대라든가 또 뭐 전두환 군사정권 하에서는 뭐 5.18 그리고 87년 6월 항쟁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회와 시위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큰 역할을 했고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속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 조선 시대 때도요. 신문제가 광고한 조선 시대 때에도 왕의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면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풀고 대궐 앞에서 상소를 하고 맨날 며칠을 읍소를 하고 시민들에게 알렸잖아요. 신부제 사회에도 왕의 통치 이것도 우리나라 선비들은 그렇게 했던 고유한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집회와 시위 문제는 조선시대 때도 인정해 줬는데 신문고를 통해서 또 왕에게 알리기도 하고 관리들에게 부당함을 일반 국민들은 알렸고 또 선비들은 양반들이지만 어떻든 상투를 틀고 상소문을 읽으면서 왕에게 부당함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했던 이런 유구한 역사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저는 하지 말아라는 사람은 뭔가 구린 사람들일 거다. 구린 사람들일 거다. 왜냐하면 수많은 역사 속에서 집회와 시위 속에서 국민들이 부당한 정권들을 몰아냈던 역사를 눈으로 봤잖아요. 최근대에서. 그러면 왠지 이 부당한 그 권력에 항거했던 사람들이 왠지 불편한 사람들이 결국은 집회와 시위를 막을 거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시위는 사실상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보기도 하고 언론이 취재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들을 많은 사람들에 표출해서 그러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위거든요. 그런데 이거 근본적으로 이건 우리가 사람이 공기를 마셔서 살아가듯이 음식을 먹고 살아가듯이 공기나 음식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뭐 유일한 가장 큰 내용이 집회와 시위인데 이것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독재 시대 때도 이런 발상을 함부로 많이 안 했던 거고 또 독재 시대 때 우리가 보통 듣는 이야기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많이 듣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왠지 이것을 자유와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를 억압하면 시민들은 더 문제 제기를 하고 끝내 그 부당한 정권이 물러났던 흐름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집회와 시위를 막는 것은 오히려 장차 큰일이 터질 거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막는다고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국민 참여 토론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정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석 총장님.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은 함부로 이렇게 통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건 결국 표현의 자유하고 연관된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질문 중에 시위는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이 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대희 총장님은 우리나라의 집회 및 뭐 결사의 자유가 있었다고 하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없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4.19를 돌이켜봐도 그렇고 만약에 5.18 때 집회의 시위와 이런 것들이 자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국가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이 희생되지 않았겠죠. 6월 항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허용됐다라고 한다면 명동성당에 전 국민이 모이고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한 가운데서 자유를 갈구하는 투쟁들이 있을 수 없었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란 결국은 독재 또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한 국민적 항쟁을 통해서 얻어진 국민들이 만들어낸 기본권이라는 거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린 좀 그런 역사가 굉장히 좀 뒤늦게 정권의 성격과 맞물려 가지고 집회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그 정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왔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 집회가 불편했던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4.19, 5.18, 6월 항쟁도 있었지만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그 민주 항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결과물이 성공을 이루지는 않았어요. 정권을 교체를 이루지는 못했죠. 근데 지난 우리가 박근혜 정부 탄핵 정부 시절에 촛불 집회 얼마나 평화적이고 아름다웠습니까? 결국은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데까지는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것이고 이 표현의 자유와 무관치 않은 방식인데 그 표현의 방식이 시위 방법 중에 하나가 시위라고 한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해서 언급하고 제안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쭉 이끌어왔던 뭐 세계사적 그 흐름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2023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해서 정부가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덜 떨어진다는 표현을 쓸 뻔했습니다.
쓰셨어요. 무감각 그렇네요. 네. 무감각하고 세련되지 못한 정부 운영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네. 유럽 같은 경우도 서구 같은 경우는 68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68년도에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성 또는 뭐 어떤 권력으로부터 이어지는 뭐 직장 내에서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을 하기 위한 것들 중에 그것을 이루어낸 것도 결국은 집회 및 시위에 따른 결과물이었거든요. 예. 그러니 굉장히 이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언급하는 건 굉장히 세련되지 못한 거 과거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가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요. 그런 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억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프랑스나 독일은 유럽 사회에는 한 10살만 되어도 학교 정규 과목이에요. 집회와 시위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게 교육으로 나오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정치 경제 때 시험 보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집회와 시위는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10살 아이들이면 우리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죠. 교육 과정에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물론 프랑스는 똘레랑스라는 관용이라는 문화가 되어 있지만 그 문화 예술에 대한 관용이 아니라 정치 결사에도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내가 표현하는 것은 또 자기도 또 그런 표현 방식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요. 서로 간에 이해해주고 차이를 인정해주고, 근데 불편하다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고속도로가 맨날 며칠을 막더라도 뭐 불편하다고 서로 불만 불평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회. 불만 불평은 그죠? 이야기해요. 그냥 이해하는 것이고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네. 서로 간에. 그런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싹트고 또 그런 속에서 정권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보다 더 나은 정치로 가는 그런 형태가 좀 돼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거죠. 예. 두 분 말씀 좀 종합을 좀 해보면 말씀 좀 길게 좀 주셨는데, 과거부터 유럽 사회부터 대한민국 사회까지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는 민주화를 이루게 되는 토대가 된 것이라는 두 분의 공통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노동자들과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유일한 절대 수단이 집회와 시위밖에 없는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부정적인 여론을 좀 여쭙고 싶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 좀 주고 싶으십니까? 그 말은 질문 자체가 조금 오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반드시 민폐들이 있죠. 교통을 뭐 혼란스럽게 한다거나, 아까 말씀 유럽에서 고속도로를 점거한다거나, 뭐 사회 질서라고들 그렇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이야기를 수용해야 되는 조건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대화의 통로가 없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없잖아요. 대화의 통로가 없으니까 어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의지를 표명해서 해상 시위를 하는 거고, 민주노총에서 노동자들을 악마화시키니까 이 정부의 노동 관점을 바꾸라라고 해서 광화문에서 1박 2일 노숙투쟁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약자이거나 약자가 아니거나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이 누군가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민주적 사회잖아요. 반영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한다, 막는다라고 하는 그 관점 자체가 굉장히 큰 철학적 차이를 둘 수 있는 것이죠. 네.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봐요. 예. 공감하십니까, 김대희 총장 역시? 저도 그게 공감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그 정치 권력, 특히 이제 정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집회와 시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사실상 박근혜 정부 때부터도 사실상 이것은 법조계의 기본적 틀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재한다는 아니지만 제재하려는 모습 자체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의 폭넓은 결정들을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든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정강훈 목사는 국민들이 대단히 불편하더라도 법원은 정강훈 목사의 집회와 시위도 인정해 줬어요. 그런 사회거든요. 정강훈 목사한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또 시민단체 혹은 야당 정치인들이 하는 집회는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보는 것. 저는 그것이 좀 문제라고 좀 보는 거죠. 네. 비판과 불평은 항시 허용돼야 되는 거죠. 이것도 표현의 자유인 거고. 집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것을 제한한다, 불편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를 허용해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는 건 반헌법적 그 생각인 것이죠. 예를 또 하나 더 들어보면 예.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그 특별하게 민주노총에 특히 건설노조 1박 2일 노투쟁을 거론하면서 그건 시민들에게 불편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경범죄로 처벌하면 돼요. 근데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두 가지 판결을 내렸죠. 2009년도에 야간 집회를 금지하라고 했었던 정부의 방침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를 내렸어요. 2014년에는 그러면 집회는 자정까지만 하고 자정 이후부터는 뭔가 이거 제한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야간이니까 그건 국회에서 입법을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것 때 이후에 국회가 이걸 입법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부하고 전 정부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경찰들에게 사소한 불법이 있다고 해서 집회를 강제적으로 해산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정부는 뭐냐면 경찰들에게 면책 특권까지도 주어지면서 집회 안에서 그렇게 집회 질서를 문란하고 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니 강제적으로라도 해라.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심각한 철학적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지역적으로 들어가 보면 보수 언론에서는 특히 이번에 광양에서 있었던 한국노총 건설노조 집회 과정에 큰 칼이 등장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좀 하더라고요. 요건 좀 다른 결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의견이랄지. 제가 말씀드리면 집회 과정에서 큰 칼을 들었던 건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잖아요. 이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집시법이 아니라 별도의 불법 무기 소지랄지 이런 것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예. 그 집회 자체를 불허할 요소가 되지는 않아요. 헌법재판에서 다 그렇게 판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냐면 마치 모든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큰 칼을 들고 나오고 1박 2일 노투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프레임을 가둬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도 우리가 대안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정부의 운영 방침을 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독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법 말고도요. 그걸 넣겠다면 거기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범죄라든가 다른 헌법적 요원들이 많거든요. 예. 그 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결국 왜 집시법을 건드냐? 네, 기본법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해서 손드는 것이 문제인 거고요. 예. 그리고 항상 집회와 시위 나오면서 법치주의란 말을 쓰잖아요.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정부 당국은. 근데 실제로 법치주의란 것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오히려 정치 권력갖게 하는 말이거든요. 법치주의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법을 지켜라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라요.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오히려 국가 정치 권력, 국가의 통치 권력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법대로 통치해라. 오히려 주인이 모섬한테 하는 이야기가 법치주의인데 오히려 거꾸로 대통령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한테 자기의 주인한테 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요청했던 호언철폐 독재 타도라는 구호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직선제를 뽑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정부의 운영과 방침과 내용들이 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따른 시민 항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 여러 번 주셨으니까 충분히 좀 청취자분들께서도 새겨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참여 토론 방식 결정. 이거는 그러면 어찌 보면 정부의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론을 좀 만져볼 수 있겠다라는 나름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등장한 거라고 보세요? 이런 거죠. 국민 참여 토론 방식을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집회나 시위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국민적 여론을 차원에서 전체를 다 열어놓고 그렇죠. 한번 들어보자.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가 좀 시대가 이렇게 됐는데 뭔가 이런 지금까지의 과거의 방식은 좀 바꾸는 걸로 하자. 이렇게 토론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하다. 명분이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니까 이번에 국민참여 토론 방식에 전문가도 참여하고 뭐 여러 도대체 전문가는 누구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제가 최고의 전문가인 것 같은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안 불러요? 예. 뭐냐면 이걸 통해서 세상에 필요한 요구들을 반영해봤던 사람들이 전문가인 거죠. 그러니까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전문가는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이에요. 요즘 시대에서는. 그럼 이런 사람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투쟁 방식에 대해서. 그럼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이 참여하겠어요. 국민참여 토론 방식에. 노사정협의회가 활성화가 되면 노사정협의회는 이미 그렇게 해서 어그러졌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경사노회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특정한 사람들은 제안해놓고 국민참여 토론 방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검사 출신들이 이제 주를 이루는 정권을 잡았는데요. 이걸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국민 참여 토론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언론에서 집회 시위에 대해서 내는 전문 기자들도 많고요. 수많은 자료 볼 수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충분히 여기는 결정을 했잖아요. 수십 번에 걸쳐서 판결과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사법부는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문제들을 굳이 이게 시간과 돈을 들여서 토론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잠시 잠깐 이 5년 동안의 집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야간 집회 금지 등 집시법 개정을 더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께서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를 선택했다. 요거에 대한 논평 여쭙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으로 그 한심한 법무부 장관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사들이 무지하고 무식하다는 말을 좀 듣게 되는데요. 그럼 한동훈 장관 말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독일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히틀러를 뽑았거든요.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속에서 유태인들을 집단 학살하고 유럽을 전체 전쟁의 도가니로 가는 것을 독일 사람들이 그럼 결정한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한동훈 장관 말대로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석에서 대통령 신분으로 110억 원에 들쳐서 뇌물 수수를 했고 350억 원대의 횡령을 했었어요. 이걸 통해서 징역 15년형, 벌금 또 130억, 추징금 8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대통령 보고 횡령을 하고 시킨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폭넓게 국민들이 선택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집회 시위를 좀 제한을 한다? 핑계 대면 이명박 대통령 국민들이 뇌물 횡령을 하고 시킨 거예요? 그거 똑같은 논리거든요. 모든 명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에게 묻는다면 언급할 가치가 없는 발언이다. 언급을 좀 해주세요. 질문 드렸는데. 이런 언급을 하려면 본인의 핸드폰 비밀번호부터 공개 제시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건, 그러나 불법 집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 집회와 관련해서는 이미 법률로 인해서 처벌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임을 묻는 정부를 선택했죠, 국민들이. 근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보길 바라고, 집시법과 관련된 이 한동훈 장관의 언급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 네. 국민 참여 토론 방식에 두 분 섭외 요청이 오면 나가십니까? 전 나갑니다. 그래요? 저는 안 나갑니다. 저는 나갑니다. 이 토론장을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서 혼자 또 5분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저는 들어드리는데 거기는 끊길 수가 있어요. 아니요. 끊을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요? 아마 토론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저만의 방식으로. 그러면 섭외 요청이 안 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 나눠봤습니다.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16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이네요. 충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